AI 혁명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빅브라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빅브라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메모리 3사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파운드리 공정을 쓰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론은 HBM4까지는 메모리 공정으로 이제 만들어서 쓰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베이스 다이의 성능이 이렇게까지 고도화될 줄 몰랐던 거죠. 기존 메모리 팹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김정호의 경제TV IT의 신 여러분 잘 아시죠? 이형자 숫자 대표님 모셨습니다. HSL 파트너스 IT의 신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멋진 책을 내셨어요.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이라고 하는 건데 속에 목차를 봤더니 제 1장이 세계 질서는 AI 중심으로 재편된다라고 하는 게 제 1장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AI라는 게 네. 뭐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겪었던 테크 혁명 그러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인터넷 혁명하고 인터넷 혁명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혁명하고 PC 혁명이 같이 일어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10년대 모바일 혁명 요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AI 혁명은 저는 산업 혁명에 버금가는 인류사에서 정말 엄청난 이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고 증기기관이 나타나서 네네.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한 네네.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 문명이라고 하면 현대 문명의 기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인프라가 일단 전기라는 인프라가 깔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기라는 인프라가 깔려 있고 그리고 반도체 기반으로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앉아 있는 여기 스튜디오만 해도 반도체가 총 몇 개나 될까? 보면 수백 수천 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의 테크 혁명을 통해서 유선하고 무선이 깔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기, 반도체, 유무선, 네트워크 그 위로 이제 AI라는 인프라가 깔리는 건데 예. 이제 AI는 우리가 전기를 통신을 당겨서 쓰는 것처럼 지능을 당겨서 써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제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우리를 쫓아내지는 않을까요? AI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학에서 교수님들도 네. 이제 조교 안 뽑던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네. 그 지구에 사는 전체 인류의 한 80~90%가 농업에 종사를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네. 특히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데에서는 거의 99%가 농업에 종사를 했었죠. 네네. 그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근데 지금 독일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혁명도 저는 그렇게 바꿀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던 일은 바뀌지만 뭐 모든 걸 대체할 수는 없고 또 특정 영역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죠. 하긴 산업혁명 났을 때 막 그 기계 파괴 운동하고 이 기계들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간다 그러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 엄청나게 많은 기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더 많이 생겼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AI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다만 시차는 있죠. 일자리가 예. 없어지는 속도가 새로 생기는 속도보다는 좀 느리니까 이게 적응을 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AI 혁명이 엄청나게 큰 격차를 만들 거라고 봐요. 근데 투자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투자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국가 간의 격차, 네. 그리고 기업 간의 격차, 그리고 개인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을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낼 거고 이 AI 혁명이라는 어떤 파도에 올라탄 서퍼 네. 같은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많은 부를 거머쥘 것 같고요. 네. 외면한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힘들어지겠죠. 예, 외면하지 말고 네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네. 그럼 보통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네네. AI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적어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네, 저는 이 AI 혁명이 우리가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보면 빅브라더라는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온 세상을 다 네, 지배하는 그, 예. 거죠. 저는 AI가 빅브라더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빅브라더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의 빅테크가 나올 중에 제미나이나 하나가 챗GPT나 이런 네네. 것들이 클로드나, 빅브라더가 될까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빅브라더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빅브라더한테 어차피 지배를 당할 바에야 예. 적어도 빅브라더 지분은 가지고 있자. 네.
아 그러면 네. 구글에다가 투자하고 네. 오픈 AI에다 투자하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빅브라더는 아니지만 빅브라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 빅브라더의 네. 부품이군요. 파트너라고 봐야겠죠. 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파트너. 네. 근데 이게 AI 혁명에서 AI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나라가. 일단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미국이 담당하고 있다고 소프트웨어는 봐요. 다 예. 미국. 웬만한 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다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드웨어 쪽에서는 우리나라, 대만, 이제 일본. 어떻게 보면- 일본도 있어요? 네, 일본도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중에서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거든요. 네네. 근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또 일본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소재하고 장비 네네. 부품. 맞습니다. 그럼 네덜란드도 그럼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그 ASML, 그렇죠. ASML이나 뭐 요 최근에 뜨고 있는 배시 같은 회사들도 배시요. 네, 배시라고 해서 칩하고 칩을 적층하는 데 쓰는 장비를 또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BESI. BESI. 네. 어느 나라 기업이에요?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아 거기도 네덜란드군요. 네네. 최근에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인수하려고 열심히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미국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네덜란드의 배시를 인수하려고 한다. 네네. 그러면 거기도 극자외선 장비를 만드는 건가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그 배시하고 같이 하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건데요. 반도체하고 반도체를 다이렉트로 붙이려면 네. 그 구리하고 구리끼리 카파 투 카파 그리고 절연체하고 절연체를 동시에 붙여야 되거든요. 네. 요거를 보통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칩하고 칩을 붙일 때 중간에 마이크로 솔더볼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납 덩어리를 쓰거든요. 기존에는 네. 납으로 붙였는데 네네. 이제는 구리로 붙인다. 다이렉트로 붙여버리는 거죠. 칩하고 칩. 그러니까 칩 표면이 보통 구리하고 절연층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칩하고 칩을 붙이려면 여기에 굉장히 표면 처리를 해야 되죠. 네네. 그거를 담당하는 회사가 배시인데 배시는 붙이는 역할을 하지만 그 앞단에서 네. 또 표면을 그 평탄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 어떤 어닐링이나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요게 바로 붙을 수 있게 그냥 구리하고 구리를 갖다 붙이면 얘가 붙지는 않잖아요. 네네. 접착제를 쓰진 않는 한 그런 것들에 이제 그 붙을 수 있도록 표면 표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주는 데군요. 그런 쪽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지금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쪽이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배시를 인수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이라고 하는 걸 잘 만들잖아요. 네네. 그것도 D램끼리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은 중간에 마이크로 범프라고 하는 납볼을 써요. 네. 납볼을 아주 먼지처럼 작은 납볼을 가지고 칩하고 칩을 붙이거든요. 네. D램하고 D램을.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단수가 20층, 네. 30층 가면 여기 두께가 너무 높아지니까 네. 중간에 마이크로 범프를 빼야 돼요. 네. 네, 그러려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붙여야 되는 거죠. 어렵다.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제가 어렵게. 예. 네. 아무튼간에 네네. 우리 구독자님들도 HBM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그 HBM이 엄청나게 이윤을 많이 지금 갖다 주고 있는 것이고 네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6,300 넘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반도체가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한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네. 뭐 반도체가 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초반 정도였죠. 10%. 근데 지금은 얼마나 되냐? 30% 중반이 됩니다. 그러면 대만하고 거의 비슷해진 거 아닌가? 그러면 대만은 훨씬 더 크죠. 더 그거보다는. 큽니까? 네, 더 큽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우리 어떤 산업에서 커지는 역할이 중요해진 거고요. 예. 많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그 상장사 시총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중반 정도 됩니다.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반도체가 한 40%, 네, 50%가 좀 안 되는 45%. 네네, 그 정도 45% 수준이 왔다 갔다 된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상장사들이 벌어들인 이익 전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후반대입니다. 이익 중에서는 네네.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혼자 하드캐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와. 우리나라 지금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반도체에서 땡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값이 올라가서 그러는 건가요? 이번 사이클 철저하게 후자입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값만 올라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와, 그야말로 알짜배기 장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빅테크들이 예. 저런 이익률을 어떻게 내냐.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예.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잖아요. 와, 예. 저런 이익률을 내는 부가가치가 높은 회사가 돼야 된다. 우리가 항상 부러워했는데 네. 오늘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72% 나왔습니다. 와. 제조회사가. 매출 총이익률은 80%가 넘습니다. 값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냥 올려 부르는 건가요? 그럴 순 없죠. 그건 뭐 경매를 그렇죠. 할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사실상 경매처럼 팔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데 그럼 왜 공급이 부족하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네. 네. 수요가 어디서 폭발적으로 늘었냐?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뭐 가전 같은 내구 소비재에서 폭발적으로 는 게 아니라 네. 갑자기 AI 인프라를 깔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미국이 빅브라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빅테크 간에. 빅테크들이 자기가 빅브라더가 되려고 하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최대한 많이 짓고 거기에다가 양질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AI 모델이 선형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 네. 반도체 많이 가져오고 네. 데이터, 좋은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 네. 얘가 모델이 어제까지 성능이 100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150이 되고요. 내일은 200이 되고 계속 좋아집니다. 하드웨어를 집어넣은 만큼 네네. 계속해서 좋아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좋아지냐? 그럼 군비 경쟁하고 똑같죠. 네. 누군가가 제일 좋은 AI 모델을 달성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AI 모델이라는 거는 지금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번역하는데 네네. 모든 영역에서 AI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물어봐도 다 네. 알려주는. 맞습니다. 하긴 지금 제미나이나 뭐 챗GPT나 이런 거 보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아무거나 물어봐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AGI가 되지 못했는데 네. 이 AI가 AGI가 되는 순간 이제 인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초인적인 존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빅브라더. 그러니까 네. 그 데이터 센터들이 네. 그렇게 AGI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 부품들 그거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메모리도 있는 거다. 머이드 인 코리아의 메모리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다. 네,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빅테크들이 지금 캐펙스 자본 지출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오라클, 네. 뭐 메타 이런 회사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데 네. 이 회사들이 올해 투자하는 자본 지출이 7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7천억 달러 그게 네. 어느 정도인가? 7천억 달러면 한 1,000조 원 정도. 1,000조 원. 네. 우리나라 GDP가 1.8조?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1.8조 달러? 한 1.6조, 1.8조, 예, 그 정도 1.8조 되겠습니다. 달러 그 네네. 정도인데. 네네. 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AI 혁명 초기, 그러니까 AI 혁명이 언제 시작됐냐면 2022년 11월에 오픈 AI가 챗 GPT라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AI 혁명이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2023년, 4년, 5년, 이제 6년, 4년 차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초창기 때만 해도 캐펙스 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밖에 안 됐어요. 캐펙스라고 하는 네. 게 자본 지출.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지출 네네. 이것인 것이죠. 그렇죠. 8%밖에 안 됐는데 네. 그게 올해 들어서 30%까지 올라옵니다. 아. 그만큼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역할이 중요해진 거죠. 부르는 게 가격이겠네요. 지금 메모리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게 72% 영업이익률로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주종 품목이 HBM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D램이라고 하는 걸 그냥 팔지 않았습니까? 네네. HBM은 D램을 쌓아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네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기존의 D램 값도 HBM이 아닌 메모리도 지금 값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PC 수요라든가 뭐 스마트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제가 AI 혁명 초창기 때 캐펙스 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8%고 네. 지금이 30%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AI 혁명 초창기 2023년 때만 시계바늘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네. 그때는 AI라는 게 성능이 좋아지려면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었더니 세상에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네. 도서관에 있는 지식들, 웹에 있는 지식들 이거를 그냥 다 달달달달 외우겠어요. 네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사전에 학습을 하겠죠. 네. 그러면 많이 외우니까 얘가 똑똑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답변을 하게 했더니 답변의 성능이 좋아졌어. 네. 그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면 AGI가 될 줄 알았어요. 세상에 있는 지식들만 다 때려 넣어서 얘가 외우게 하면 예. AGI가 될 줄 알았거든요. 네. 모든 AI 엔지니어들이. 예.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AI라는 녀석이 굉장히 답변을 유려하게 잘 뽑아내는데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데요. 아부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데 네. 이게 너무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재미로 채팅하는 거면 얘가 가끔씩 거짓말하고 그래도 아이고 귀엽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말 두려워요. 네. 이게 엉터리 정보일까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물어볼 때 꼭 근거 자료 링크를 네네. 달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한 번씩 그게 정말 그렇게 사고를 치고 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이란 전쟁에서 어디가 미사일로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결정을 AI한테 맡겼는데 와. 얘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그건 되죠? 정말 치명적인데. 네. 그러면 이거를 생산성을 높이는데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AI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 뭐 그냥 재밌게 쓰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를 잡아야 되죠. 예. 그러려고 이거를 잡으려고 생각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봤더니 사전에 달달달 외우게 하는 것으로는 얘가 지능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답변을 하고 나서도 사후에 학습을 하게 하자.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 답변을 이미 끝냈는데 네네. 지가 알아서 네네. 그 답변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와, 보면 그걸 하고 있군요. 네. 그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거짓말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거짓말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뭐, 본인이라고 한. 그렇죠. 또 다른 AI한테 또 뭐 보게 하는 것 아니면 사람이 또 잡아내서 이걸 가지고 강화 학습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자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답변을 중간에 생성하잖아요. 인퍼런스를 할 때 네. 중간에 네가 이걸 어떻게 이 답변을 뽑아내게 했는지 그 근거들을 다 써봐. 중간에. 네, 그걸 리즈닝 AI라고 하죠. 예.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컴퓨팅에 대한 구조가. 그러면 다른 AI가 그걸 점검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AI 안에 여러 개 자아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AI가 다 똑똑한 애한테 한 명한테 맡겼다면 네. 요거를 자아를 쪼개요. AI 내에서. 와, 그래서 얘는 무섭다. 역사 전문가, 얘는 철학 전문가, 얘는 수학 전문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하게 하는 거죠. 얘들끼리. 예.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고도화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겠네. 네. 저는 그 에이전트 AI인가 네네. 그것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AI를 쓰는 것 같으면 저에 관한 데이터를 얘가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고 마치 내가 이 AI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생긴다.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안에 수많은 자아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범용 메모리, 그 일반 D램의 수요를 촉발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그럼 데이터 센터도 그냥 범용 메모리를 그냥 갖다가 넣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제는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포스트 트레이닝 그리고 리즈닝 AI 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답변을 하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자아가 계속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네. 얘가 실제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예. 네,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네. 대화창에서 그거를 맥락을 계속해서 얘한테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야, 네가 몇 달 전에는 이런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맥락을 주입하고 그리고 검색을 하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랬더니 할루시네이션이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갖다 놔야 되죠. 제일 네. 가까운 데다가. 그게 요즘에 핫해지고 있는 KV 캐시, 키 밸류 캐시라고 하십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해마 같은 거예요.
사람의 기억, 네네. 기억 네네. 조절 장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I가 그동안에는 얘가 대화창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하다 보면 예전에 이야기했던 건 까먹는 거예요. 네. 네, 까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에이전틱 AI는 우리가 뭐 몇 달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작년에 이야기했던 거 다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뭘 했던 건지. 그렇죠. 예. 그거를 훨씬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해진 거고 그거를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 전에 이야기한 건데 이거 한참 읽어오는데 한참 걸리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에이전트가 아니잖아요. 네네. 비서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나의 대리인을 뜻하는 네네.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야 3개월 전에 우리가 이거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데 그 프로젝트 다시 가져와봐. 네. 그럼 얘가 바로바로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데이터 불러오는 속도가 한참 걸리고 잠시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대량의 데이터를 빨리빨리 불러와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해졌는데 그거를 이제 낸드 플래시가 아주 고성능의 낸드 플래시가 담당하게 된 거죠. 그럼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네. HBM이 있고 네네. D램이라고 하는 걸 여러 네네. 층으로 적층해서 뭐 16단까지 쌓고 뭐 그러죠. 네네. 그 HBM이라고 하는 게 있고 DDR5라고 하는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어요. 지금 네네. 메모리에. 네네. 이게 AI가 작동하는데 어떻게 서로 이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원래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네. 범용밖에 없었어요. 범용. 네. 그래서 보통 그 D램이라는 게 있고 낸드 플래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AI 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한 D램이 전체 메모리의 60%에서 70% 그리고 낸드 플래시가 한 30%에서 40%. 네. 둘 다 범용이었습니다. D램은 굉장히 읽기 쓰기에 최적화된 굉장히 빨리 읽고 빨리 쓸 수 있는 메모리예요. 네네. 근데 얘는 비쌉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지 않죠. 네. 근데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네. 아주 대량의 데이터를 기억은 할 수 있는데 읽기 쓰기 속도가 느려요. D램이라고 하는 거는 네. 빠른데 네, 비싸. 컴퓨터를 끄면 네. 다 날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휘발되는 거고. 예. 네. 낸드 플래시는 낸드 플래시는 네네. 느린데 컴퓨터를 꺼도 계속 네. 기억하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HBM은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왜 그걸 만든 겁니까? HBM이 왜 필요해졌냐면 네.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라는 구조가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합니다. 네. 폰 노이만 구조라는 게 뭐냐면 프로세서가 일을 하죠. CPU 같은. 네. 폰 노이만이라는 과학자가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네. 프로세서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CPU라는 프로세서가 일을 하는데 얘는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석박사급 굉장히 고급 인력이에요. 네. 고급 인력인데 연구소에 한 두세 명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갖다 주면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다 풀어줍니다. 근데 순차적으로 풀어줘요. 예. 한꺼번에 못 해줍니다. 그래서 렉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를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낸드에서 가져오는데요. 네. 낸드에서 불러오는 속도가 프로세서 처리 속도를 못 따라가요. 아하. 그러면 프로세서가 놀죠. 예. 놀면 안 되잖아요. 프로세서라고 네. 하는 건 CPU, 네, 맞습니다. GPU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프로세서가 놀면 안 되니까 중간에 D램이라는 버퍼를 갖다 놨어요. 네. 그래서 낸드는 저기 멀리 있는 책장이니까 네. 여기 근처에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책들을 여기 많이 근처에다 갖다 놓은 거죠. 임시 거치대 같은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거기가 이제 D램 역할을 한 된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던 컴퓨터, 뭐 스마트폰 다 그런 게 다 폰 노이만 구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일 최상위층에 프로세서가 있고 D램이 있고 그리고 그 밑단에 낸드 플래시가 있는 요 네. 구조가 폰 노이만이라는 구조인데 예. AI라는 놈은요 굉장히 뭐 미분, 적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단순한 것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중학교 한 2학년이 강당에 한 10만 명이 있어요. 얘들한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시켜요. 근데 얘들한테 10만 명한테 시험지를 주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요? 한꺼번에 그 기존의 구조로는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시험지를 한꺼번에 쫙 대량으로 갖다 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원래는 작은 요게 책상 하나 하면 이게 해결이 됐잖아요. 네네. 이제 옆에 아파트를 하나 붙여놓는 거죠. 아. 고속 엘리베이터가 붙어 있는 아파트를 옆에 갖다 놓고 시험지를 동시에 10만 장을 뿌려주는 나눠줄 수 겁니다. 있도록. 네, 그게 네. HBM입니다.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그런데 HBM도 보니까 네. HBM
뭐 완이 있고 완 네네. 2가 있고 네네. 2, 3, 4 그리고 HBM4가 되면 완전히 구조가 달라진다는 말도 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의 어떤 그 네. 프로세스가 있는 그 주변에 네. 디램 아파트가 있죠. 네네. 근데 기존에는 8층이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8층으로는 이 시험지를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10만 명이 있는 프로세서 강당이었는데 네. 이제는 20만 명, 1000만 명 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느는 거죠. 네. 억명 뭐 이렇게 느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디램 아파트도 더 높게 지어야 되고 아. 여기 엘리베이터도 훨씬 더 빨라져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 양도 많아져야 되고. 쌓이는 D램의 숫자가 점점 더 높아지고 네. 그 D램끼리 통하는 네. 그 속도 통로도 많아지고 맞습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하는 그렇죠.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HBM4가 되면 뭐 완전히 달라지고 삼성전자가 더 유리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 그 옆에 디램 아파트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네. 예. 1층이 로비예요. 로비. 로비. 그러면 이제 막 수천 명이 한 번에 내려왔다가 시험지 막 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예. 자, 요걸 정리해서 너는 일로 가고 저리로 가고 탁탁탁 정리를 해줘야 되죠. 네네. 그게 1층 역할이 로직 칩이 붙어요. 그러니까 안내 데스크군요,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또 연산의 일부를 담당하는 겁니다. 아. 거기가 이제 제일 1층이고 그 위에는 이제 디램을 쌓아서 그러니까 로직 다이가 있고 그 위에다 디램을 쌓는 게 HBM이거든요. 로직은 원래 CPU나 GPU가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HBM에도 메모리하고 같이 네. 붙여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원래 HBM에는 1층이 로직 다이가 붙어요. 로직 칩이 붙고 그 위에 디램을 쌓는 구조거든요. 오. 그러면 왜 그동안에 우리가 로직 칩이 있는지 몰랐냐. 예. HBM3E 작년에 나온 최신 칩까지만 해도 네. 그 로직 칩의 역할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네. 네. 그냥 인풋 아웃풋 그 인터커넥트 역할 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연결 자 그런 것들만 담당을 했는데 예. 이제는 아파트 층수도 높아지고 엘리베이터도 많아지고 네. 하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일종의 메모리 컨트롤러 역할도 이쪽으로 오는 거고 네트워크 메모리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로직 칩이 해야 되는 역할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칩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성능 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메모리 업체였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 메모리하고 로직을 같이 한다는 소리인가요? 우리가 낸드 플래시에서 컨트롤 IC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네, 낸드를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가면 사서 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로직 칩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컨트롤 IC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컨트롤 IC가 있죠. 그걸 로직 칩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들도 그런 류의 칩들은 이미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약간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베이스 다이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메모리 회사들이 직접 다 자기네들 설계해서 만들어서 썼어요. 네. HBM3 때까지만 해도. 근데 HBM4가 되면서 제가 베이스 다이 그러니까 로직 칩의 역할이 커졌다고 했잖아요. 네. 복잡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3사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파운드리 공정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네 메모리 팹에서 그냥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공정을 쓴다는 건 TSMC에다가 주문을 해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TSMC에 파운드리를 써서 HBM4용 로직 베이스 다이라고 하거든요. 네. 베이스 다이를 쓰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자기네들 파운드리 라인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냥 인하우스에서 처리를 한 거고 마이크로는 HBM4까지는 메모리 공정으로 이제 만들어서 쓰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마이크로는. 왜 패착이에요? 베이스 다이의 성능이 이렇게까지 고도화될 줄 몰랐던 거죠. 감당을 할 수 없군요. 네, 이제는. 기존 메모리 팹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괜히 투자한 거네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투자한 것도 그렇고 이제 일단 HBM4가 많이 쓰일 수가 없는 거죠. 네. 베이스 다이 자체가 성능이 안 되니까. 그거는 TSMC에서 그냥 통째로 사올 수는 없어요? 미리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같이 자기가 설계를 해야 되는 네, 설계할 때부터 같이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LPU라고 하는 것도 뭐 말이 꽤 돌아다니던데. 네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LPU를 하느니 TSMC가 LPU를 하느니 그런데 이게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네네.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GPU라고 하는 그러니까 AI 가속기라고 하죠. AI 네. 가속기라는 거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죠. 네네. GPU는. 그렇죠. AI 가속기에는 GPU도 있고 NPU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칩들이 있습니다. NPU는 네,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뉴럴 해서 프로세서 신경망 반도체. 반도체. 네네 맞습니다. 그럼 LPU는요? LPU는 NPU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돼요. 신경망 반도체 반도체 중에 일종인데 네네 L은 뭡니까? 랭귀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언어를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세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추론 전용 칩인데요. 예. 추론이라고 하면 크게 그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AI한테 질문을 던지면 네. AI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우리가 질문한 거를 다 쪼개서 이거를 하나하나 해서 이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프리필이라고 하는 영역을 거쳐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의 그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으면 이제 답변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답변을 뽑아내려면 단어 하나씩 연결해서 생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디코드라고 합니다. 디코드. 네. 암호를 해독하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냥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 생각하시면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프리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연산이 중요하고 네. 디코드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지연이 없는 게 중요해요. 답변을 굉장히 빨리빨리 지연이 없이 답변을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LPU라는 프로세서입니다. 네. 근데 원래는 그록이라고 하는 AI 벤처 회사가 담당을 했는데 네. 엔비디아가 사실상 인수를 했죠. 자기네들 시스템에서 인퍼런스 그 추론 전용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특히나 네. 디코드 쪽에서. 네. 근데 그걸 TSMC에서도 만들겠다고 하는 건가요? 사실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사실 대박이 난 건데요. 네.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 그록이라는 회사하고 협력할 때만 해도 이 회사는 그냥 이름 없는 벤처 회사였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큰 빅테크 고객들이 없으니까 그냥 벤처 회사들 물량 조금한 것들도 좀 더 만들어주면서 협력을 했었던 건데요. 그 웬만한 큰 네. 회사들은 다 TSMC에다가 맞습니다. 물량을 줬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록하고 협력을 오랫동안 해온 건데 네. 이게 이제 갑자기 이 회사가 엔비디아한테 인수되면서 갑자기 대박이 난 거죠. 엔비디아가 돼버린 거네요. 그 맞습니다. 그룹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LPU를 파운드리를 만들기 때문에 네. 이제 물량이 막 5배, 6배 늘어난 거죠, 갑자기. LPU에 대한 수요도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군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대박이 난 건데 그럼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이제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적어도 이제 먹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차기 버전의 칩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뭐 그룹 입장에서도 뭐 삼성 그래도 중요한 파트너지만 네. 뭐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해서 저 데이터 센터 하는 그 투자하는 구글이든 뭐 오픈 AI든 간에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메모리 좀 생산을 늘리지 왜 이렇게 안 늘리냐 막 재촉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 구매 담당자가 네. 우리나라 반도체 팹 주변의 호텔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 물건 가져가려고요? 네, 물건 가져가려고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구매 헤드가 네. 장기 계약 안 했다고 해서 잘렸어요, 최근에.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빅테크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네. 보통 이제 실리콘밸리 출신들이 많았죠. 네네. 근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한국이나 대만 출신의 반도체 회사 인력들을 구매 헤드로 많이 씁니다. 아예 한국 사람, 대만 사람하고 맞아요. 친한 사람들을 쓰는군요. 그렇죠.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전직자들, 퇴직자들 네.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러면 생산을 왜 못 늘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범용 메모리만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디램만 놓고 보면 디램 수율이 보통 황금 수율이라고 해서 거의 뭐 80% 후반 90%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률을 말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80% 90%라는 얘기는 버리는 것이 한 10% 20% 네네. 된다. 그렇죠. 만들었는데 실패해서. 그렇죠. 거의 예. 뭐 10%도 안 되죠. 한번 7, 8%뭐 불량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성공한다. 맞습니다. 그게 보통 범용 메모리의 네네. 상태고요. 그렇죠. 예. 기성품이니까. 네. 그런데 HBM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딱 생각해봐도 디램을 만들어서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서 뭐 연결한다고 하면 수율이 높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복잡하죠. 같고 네. 그중에 하나만 뭐 잘못돼도 불량이죠. 전체가 다 불량일 맞습니다. 것 같고 그런 거. 그래서 같아요. 생산 수율이 70%가 안 돼요.
버리는 게 한 30% 이렇게 넘는 거군요. 실제로는 한 뭐 40%, 50% 가까이 됩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1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 D램을 만들기 위해서 네. 범용이 만약에 웨이퍼 한 장만 필요하다. 네. 그러면 HBM의 1기가바이트 이 용량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웨이퍼가 한 3장. 그러면 나머지 2장 버린다는 거죠. 네. 그 정도가 되는군요. 네, 요 다이 페널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버리는 게 많으면 네.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소리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범용 라인을 네. HBM 라인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예. 전환을 하는데 투입하는 웨이퍼마다 깨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는 아웃풋이 적죠. 와. 네. 오히려 양적으로는 줄어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메모리 회사들이 뭐 나쁜 친구들이라서 일부러 적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수율이 낮아서 깨먹는 게 많은 거죠. 그럼 생산 라인은 왜 못 늘립니까? 잘 못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16년, 17년, 18년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이라고 겪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뭐 또 그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도 빅테크들이 뭐 와서 구매 담당자들이 야, 니네가 메모리를 안 줘서 우리가 클라우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라고 해서 네. 그때는 이제 순진하게 열심히 다 공장을 지었죠. 예, 예. 네. 공장을 지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수요가 뚝 끊겼어요. 2018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이 막 가격이 너무 폭락해가지고 막 그 공장 뭐 유휴부지가 남아돌고 그때 타격이 너무 컸던 거죠. 메모리 회사들이. 하긴 네. 그렇게 막 네. 재촉해놓고서 네. 이제 나중에 수요 없어지면 네네.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네. 투자한 사람만 망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걸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 한 번 더 겪었고 그리고 코로나19 네. 그때 이후에 언택트 수요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뭐 집에서 재택근무하니까 스마트폰하고 그렇죠. PC를 엄청 샀잖아요. 예. 그때도 막 우리 반도체 없어서 죽겠어. 그래서 투자를 했죠. 그랬더니 그 뒤로 그 수요가 2022년 네네. 초부터 뭐 네네. 그냥 팍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또 당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투자를 못 투자를 하는 못 거네요. 하는 거죠. 네. 언제 또 그렇게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팹을 안 지어 놓은 거예요. 신규 팹을. 그동안에는 팹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생산 설비를 채워서 캐파를 늘릴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유휴 팹 자체가 없습니다. 스페이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 저기 청주의 M15X나 아니면 뭐 삼성의 P4, P5나 이런 것들은 신규 팹이죠. 이제 네. 공장 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장을 다 짓고 여기 생산 설비 넣고 하면 2027년 말 2028년이 돼야 신규로 웨이퍼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메모리를 쓰고자 하는 기업들이 직접 자기가 공장을 만드는 기업들은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테라팹이라고 하는 네네. 거? 네네. 그 말만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일단 한 몇십조 정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는 메모리든 시스템 반도체든 네.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반도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소 수백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팹, 전용 네네. 팹을 만들려면 네네. 수백조를 투입해야 된다. 수백조 필요하죠. 네. 시간도 엄청 걸리겠네요. 시간도 그 엄청 정도? 걸립니다. 거기 사람 뽑고 하긴 사람을 네.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는 게 머티리얼 코스트, 네. 머티리얼 코스트가 되게 낮아요. 반도체가. 그래서 네. 뭐 전체 재료비에서 반도체 만약에 반도체 100불이다. 그러면 네. 여기 원가율이 한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비용이 뭐냐? IP거든요. 무형자산. 설계도 같은 거 네네, 뭐 그런 맞습니다.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엄청나게 많은 특허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허구날 소송 걸리거든요. 네네. 뭐 미국의 랩버스 같은 회사들한테 엄청 특허 괴물들한테. 근데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반도체를 만들어요. 네. 예, 특허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겠네요. 특허 웬만하면 괴물 다 걸릴 것 같아요. 다 걸립니다. 네, 그 네. 특허 괴물들한테 먹잇감이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팹을 만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인수하는 게 낫죠. 음. 그러니까 뭐 일론이 스페이스X 상장해서 돈 많이 벌면 예. 그냥 인텔 같은 회사 인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부장은 어떤가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이 소재 가지고 한참 뭐 옥신각신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문재인 네네.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이제 우리도 그럼 소부장 작업하자라고 해가지고 뭘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좀 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반도체 그 전체에서 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율로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근데 여전히 국산화율이 특히나 뭐 노광이나 네. 식각이나 뭐 이런 쪽은 핵심 공정들은 여전히 국산화율이 낮고 네.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거 증착이나 세정이나 뭐 검사 이런 쪽은 좀 국산화율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이 국산화율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비는. 그러면 전공정하고 후공정 서로 비교해 보면 네. 후공정이 좀 쉬운 파트인가요? 그게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냥 이제 일반 후공정 예전에 우리가 네. 반도체 8대 공정 이야기할 때 후공정이라고 하면 예, 예. 좀 더 전공정 비해서 쉽죠. 네. 근데 요즘에 우리 AI 반도체 같은 것들 만들 때 예. 그걸 이종 집적 반도체라고 해서 그 네. 메모리하고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2.5D 3D 패키징해서 막 쌌잖아요. 네, 네. 칩을 쌓고 붙이고 이런 것들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쪽이 네.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쪽을 지금 TSMC가 꽉 잡고 있죠. 후공정 쪽 가까운 쪽에 네. 국산화율이 꽤 올라갔다. 네. 한국도. 아이템별로 보면 네. 디램 공정에서 국산화율은 이제 거의 절반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 네, 절반까지는 올라온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뭐 중요도 따놔서 그냥 금액 기준으로 보면 네. 랜드는 한 30%대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국산화율이. 그거는 네. 누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직접 자기 사업분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협력업체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장비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그리고 뭐 램리서치, KLA,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네. 어드반테스트 뭐 이런 회사들 장비를 보통 가져오고요. 뭐 그러니까 국산화를 네. 한다는 건 네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사 그 기업 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국산화를 하는 건가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합 반도체 회사가 네. 협력사하고 같이 그 공동 개발하는 거죠. 공동 개발을 네. 하는 거다. 네. 보통 공동 개발해서 이제 그런 것들 대체를 하는 거죠. 회사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로봇이죠, 로보트. 네네 맞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 네네. 요즘 보니까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 자동차의 계열사잖아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내놓은 그 로봇이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던데요.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이제 뭐 막 도입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게 처음 네. 나왔을 때는 이 친구들이 그냥 채팅만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챗봇이었잖아요. 네네. 챗봇만 하다가 네. 이 친구가 이제는 그 영상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르고 그리고 한동안 뭐 우리 사진 올리면 지브리풍으로 바꿔주고 막 예. 이것도 그리고 이제 요즘엔 동영상도 뽑아내고 요즘에 뭐 네. 영화 VFX 산업들이 정말 크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AI가 너무 잘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는 모니터 안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제 네. 세상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예. AI가 이제 현실 세계로 나오는 건데 네네. 그러면 그게 크게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예. 하나는 자동차. 네. 그래서 자율주행 차라고 하죠. 네. 그게 큰 축이 하나 있고 또 한 축이 사람의 형상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네, 피지컬 AI. 하나의 네, 줄기고 흐름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사람의 형상을 네네. 한 로봇. 네네.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직까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저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산업혁명을 하면서 원래 말이나 소 같은 이런 동물들이 어떤 물리적인 노동을 네네. 대신을 했었잖아요. 예. 농경사회에서는. 예. 근데 이제 그게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그 로봇이 사람이 담당하는 모든 그 어떤 일을 대체를 하게 되는 게 피지컬 AI 혁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왜 피지컬 AI가 우리나라에서 난리냐? 네. 약간 온도차가 있거든요. AI 혁명 때 비해서 피지컬 AI 그러면 유독 우리나라가 좀 뭔가 중심인 것 같잖아요. 왜 그 그러냐? 젠슨 황도 와가지고 네네. 뭐 하고 그렇죠. 그 GPU 주겠다고 그러고 하는 거 보면 네네.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원래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다 가지고 있었는데 세계가 평평해지니까 이걸 네. 이제 분업화, 전문화하다 보니까 아웃소싱 해가지고 맞습니다. 다른 나라로 쫙 그렇죠. 퍼져 나간 거죠. 자기네들은 효율이 높은 거, 뭐 설계나 설계, 마케팅, 금융 뭐 네, 이런 것만 하는 금융 거죠. 이런 것만 남겨놓고 제조는 비효율적이니까 아시아로 다 보냈죠. 네. 아시아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국 주식들이 효율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EPS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가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이제 제조라는 영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업 섹터 중에서 생산성이 제일 떨어지는 쪽이 건설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건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건설이 뭐 1년에 하긴 생산성이 손발로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1%뭐 2%도 안 올라갈 걸요. 생산성이.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고용 관련해서는 건설 쪽에 돈 투입하면 고용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계속 네.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조업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동안에는 제조업에서 그렇게 효율적인 게 많이 나올 게 없고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효율성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네. 거죠. 세상이. 근데 이게 AI가 제조업에 접목이 되면요. 네. 이제는 비효율적이다 제조업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입니다. 네. 모든 제조업을 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 통계를 보면 네. 세계에서 로봇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 하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로봇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어디서 그렇게 로봇을 쓰고 있습니까? 제조 현장에서 로봇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쓰는 로봇은 프로그래밍화된 거. 그러니까 룰 베이스드. 얘는 딱 시킨 것밖에 못 합니다. 아. 딱 그냥 정해진 일. 딱 정해진 네. 거 사전에 네네. 너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네네. 행동해라라고 네네. 딱 정해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보조도 해야 되고 막 그 같이 일도 해야 되고 이러죠. 네네. 그런데 이게 AI가 올라가는 순간 이 친구가 일을 하면서 사람처럼 계속 학습을 합니다. 아, 지가 알아서 하는 거군요. 네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맞습니다. 아, 사람이 숙련되는 것처럼 AI가 계속 숙련이 돼요. 와 놀랍다. 네. 그래서 처음에 단순한 뭐 나사도 못 쪼다가 나중에는 사람보다 일을 잘하게 되는 거죠. 로봇이 달라지는 거군요. 계속 학습을 하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리고 사람은 3교대 하는데 이 친구는 24시간 일을 하고요. 그렇게요. 예. 그리고 이제 공장에 불 켜놓잖아요. 네. 사실 그 전기세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로봇이 일하면 불을 켜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깜깜해요. 그래서 중국에 무슨 다크 팩토리니 네. 뭐 하는 게 맞습니다. 로봇은 네. 불을 꺼놔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 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게 피지컬 AI 혁명이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제조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 기업들이 70년대 미국의 기업들이 효율성을 뽑아낸 것처럼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한국의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한국의 공장들에서 극강의 그 효율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네네. 학습을 시작했습니까? 아직은 뭐 샘플 정도 투입인데 네. 현대차 자회사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2028년부터 연간 3만 대씩 생산하겠다. 아, 그리고 현장에 투입하겠다. 네네. 그럼 노조에서 엄청 싫어하겠는데요, 그거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조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반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네 이게 근데 뭐 러다이트 운동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뭐 네. 우리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계 파괴 운동. 네. 전 세계가 다 같이 가는 건데 뭐 이게 뭐 우리 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가정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네. 보는 것처럼 네. 뭐 육아도 해주고 뭐 집안일도 해주고 자 모든 일을 다 해주는 로봇을 생각하잖아요. 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예. 프로그램을 사야 되죠. 네, 그래서 아마 로봇의 앱스토어 같은 것들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사는 거 네.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테슬라 뭐 슈퍼 부스터나 이런 것들을 다 요금을 내고 추가로 네.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는 로봇 네. 그리고 뭐 이제 청소하는 로봇 하려면 이제 우리가 추가로 구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렇게 계속 학습을 해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게 사람처럼 달라진다고 하는 말씀 들으니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그 무인 UGV인가? Unmanned Ground Vehicle? 그러니까 무인 지상 차량 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로봇하고 드론으로만 이제 그걸 탈환한 거죠. 영토를 작전을 그러니까요. 해서. 네. 그 무인 차량하고 드론만 가서 공격을 했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그 기계한테 항복을 했더라고요. 네네.
앞으로 전쟁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기계들끼리 나중에는 싸우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은 AI 모델을 가지고 있냐, 네. 누가 제일 좋은 로봇을 가지고 있냐는 단순히 이게 그냥 경제 차원을 넘어서 안보 차원의 이슈가 되는 거죠. 예. 특히나 AI 모델. 저도 그 기사에서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전장에서 물건 뭐 배송하고 뭐 하는 거는 한 80%를 그냥 이런 지상 드론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중국도 뭐 지금 뭐 선전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네. 드론으로 그 버블티 같은 거 배달해 주고요. 아.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곡 같은 데 가면 그냥 다 그 배달 로봇들이 배달합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그것도. 마곡 같은데요. 네네. 우리 동네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신도시니까 네. 왜냐하면 기존 구도심에서는 로봇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복잡하죠. 네. 그런데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네. 또 이제 만들기 때문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이 훨씬 더 편하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고 로봇 전쟁도 로봇이 대신하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오네요. 맞습니다. 그럼 로봇들끼리 싸워서 지면 점령당하는 건가요? 뭐 이제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AI를 가지는 게 누가 빅브라더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미래 패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 상상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떤 세상일지. 근데 그렇죠.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AI라는 건요. 사실 네. 지금도 우리가 알고리즘의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면 본인이 성향에 따라서 그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주고 그 사람의 신념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주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계속 칭찬하고 AI가 그렇죠. 저를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빅브라더 같은 AI가 나왔어요. 모델이 네. 나왔는데 어떤 국가가 굉장히 그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예를 들면 친중이 반이고 친미가 반이다. 이런 나라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미국이 AI 모델을 가지고 계속해서 친미 성향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반대로 중국 AI 모델이 친중 성향의 사람들을 계속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약간 강화시킨다. 가스라이팅한다. 엄청난 무섭네요. 거죠. 네. 무섭네요. 스며드는 거잖아요. 계속 스며서. 네. 네. 그렇죠. 눈치도 못 채고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저절로. 예. 놀라운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이야기, 중국 AI, 중국 반도체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딥시크나 뭐 이런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비용은 뭐 몇 분의 1,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기능은 미국이나 별 차이 없다. 그래서 중국의 AI라든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대단한 수준이다라고 평판이 나 있는데 또 반도체는 보면 중국산 반도체가 뭐 한국 것도 못 따라오고 또 메이드 인 타이완 것도 못 따라가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이 부조화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AI 모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네. 일단 좋은 반도체, 네.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좋은 반도체 그리고 좋은 데이터가 네. 필요합니다.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네.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은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막 갖다 쓸 수 없는 데이터들을 막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하긴 우리는 네. 개인정보라고 해서 쓸 수 없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네. 갖다 쓰겠네요. 맞습니다. 감시 카메라 뭐 전국에 쫙 맞습니다. 퍼져 있는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렇죠. AI 훈련시키는데. 그 생체 인식이 중국이 제일 기술이 좋거든요. 그 이유가 전 국민의 생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생체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얼굴 알아보는 거. 그렇죠. 행동도 알아채나요? 충분히 AI에다가 접목을 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다 특정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거리에 누가 지나가면 네네. 이 사람이 누구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지금 뭐 하려고 그런다. 이게 판단이 그렇죠. 되는 수준인가요? 필요하면 트래킹할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놀랍네. 네. 그러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와, 진짜 빅브라더인데요, 그러면. 마음 먹으면. 근데 이제 중국이 딱 하나가 부족한 키가 결국 고성능 반도체죠. 그거는 왜 못합니까? 다른 건 그렇게 잘하면서. 미국이 고성능 반도체 특히나 엔비디아 칩을 못 들어가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 좋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반도체가 안 되니까 이게
발전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스스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그 첨단 공정이 필요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TSMC나 삼성 파운드리에서 최첨단 공정을 만들고 있는 반도체가 2나노거든요. 예, 예. 2나노인데 중국의 제일 뛰어난 그 파운드리 회사가 SMIC 중신구어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중신구어지가 만들 수 있는 반도체가 7나노 정도라고 봐야 돼요. 7나노. 네, 근데 7나노도 사실 어거지로 만드는 거고요. 수율이 엄청 안 좋습니다. 뭐 30% 수율도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도- TSMC는 네. 수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TSMC는 뭐 2나노 수율이 거의 70% 가까이 되죠. 70%인데 여기는 20-30% 정도밖에 안 돼요. 7나노를. 7나노. 아, 네네. 7나노가. 네. TSMC는 7나노가 거의 뭐 수율이 80% 이상 될 겁니다. 예. 삼성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럼 거죠. 원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네요. 맞습니다. 예.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질 떨어지는 자국 반도체를 막 그냥 많이 넣어서 돌리는 거고요. 그럼 한 20나노, 30나노 이런 걸 가지고 쓰는 건가요? 주로? 10나노 대, 10나노 대. 10나노 대, 그리고 7나노 대 일부 화웨이 칩들 뭐 이런 거 가지고 쓰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제재가 되기 전에 엔비디아 칩들, 예전 칩들, A100이나 H100 같은 칩들 네. 들어간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TV나 이런 데 보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 막 저 무술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마라톤도 하고 그러던데 그 정도 되면 반도체 직접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수율이 낮은가요? 일단 피지컬 레이어에서 제가 두 그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했잖아요. 자율주행차. 네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중국이 자율주행차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뭐 중국의 어떤 그 브랜드들이 자율주행 기술은 뭐 지금도 뭐 테슬라 못지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좀 과대평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올 초 그 1월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사람들이 보고 감동한 이유가 네. 아틀라스가 실제 제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무게 60kg의 물건을 들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여줬고 중국은 맨날 무술하고 뭐 댄스하고 이런 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20kg, 30kg짜리 물건 들어야 되잖아요. 네. 중국 로봇은 넘어집니다. 쓸모 있는 일을 못 하는 거군요. 못하죠. 그게 그러면 자율주행은 되는데 왜 휴머노이드 로봇은 안 되냐? 예. 자율주행을 개발할 때 당시만 해도 세계가 평평했어요. 그때만 해도 미중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고 네. 미국에서 있는 좋은 서구에 있는 좋은 자동차 관련된 데이터들을 막 가져와서 썼어요. 아, 미국의 지식을 갖다가 네. 중국이 쓴 거군요. 그렇죠. 그때는 가져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다 막혔죠. 미국의 지식을 쓸 수가 없군요. 못 가져오게 막힌 거죠. 아. 그 차이가 꼭 피지컬 AI 둘 다 잘할 것 같은데 왜 로봇은 안 되고 자율주행차는 되지? 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팅 파워하고 데이터. 네. 예. 예전에는 그냥 오픈 소스처럼 그냥 다 그냥 풀어줬거든요. 미국은. 네,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중국에 가는 걸 다 막고 있죠. 아, 지식이 없어서.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거 지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국이 그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쓰는 게 오픈 소스 쪽 그런 쪽을 많이 갖다 쓰죠. 그럼 그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건 이제 집단 지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남의 지식들 다 합쳐가지고 하는데 네네. 그럼 미국의 지식인들도 여기 들어와서 지식을 보태는 모양이죠. 예전에는 그랬죠. 미국에서 석학들이 네. 중국의 대학 와서 강의하고 몇 년 동안 살다 가고 네. 예, 굉장히 친중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 사람도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네. 사실 뭐 많이 있죠. 네. 네. 엄청난 그 보상을 주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소위 그 레가시 반도체라고 하는 거 네네. 10나노 후반대 또 20나노 대 여기 이것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아예 그런 것들을 생산을 못해서 이게 꼭 히토류처럼 그런 그 레가시 반도체, 구형 반도체들은 아예 중국이 다 그냥 독점을 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그렇죠. 그게 레거시 반도체를 레드오션화 시켜서 예. 글로벌 어떤 기업들을 다 망하게 하고
이제 독점을 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네네. 뭐 한 8, 90%다 자기들이 네네. 생산하고 그렇죠. 그 덤핑해가지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망하게 하고. 그렇죠. 예. 실제로 LCD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했죠. 네. LCD가 그렇게 했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원래는 그렇게 될 뻔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미국이 밸류 체인을 갈라버렸죠. 아, 레거시 반도체도 갈라버렸습니까? 뭐 B2C 제품은 좀 이제 제약이 덜하죠. 그래서 네.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데 들어가는 칩들은 가능한데 B2B 특히나 이제 뭐 AI나 이런 쪽 인프라에 들어가는 칩들은 중국산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죠. PCB 하나. 전력 반도체 같은 것도 그렇게 배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다 배제하는 분위기죠. 아, 뭐 그렇군요. 특히 다 서버에 들어가는 것들은 중국산은 일절 안 쓰는. 네. 네. 중국에서 그럼 자국의 수요밖에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에 레거시 반도체 생산하는 데가 있죠. 그 어딘지 DB 하이텍, 아, 파운드리 DB 하이 같은. 동부. 네, 네, DB 하이텍. 네. 아, 거기도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하고 이제 갈라져 가고 있는 거고. 이제 뭐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원래 그 서버용 칩 중에서 네. PMIC나 이제 뭐 그 어떤 선단 공정 그게 떨어지는 칩들을 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파운드리를 많이 썼어요. 워낙 싸니까.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점점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일부러 넘어오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 미국 쪽에서도 이제 당장 규제를 강화하면 이게 충격이 크니까 네. 또 레거시 쪽도 점점점 이제 이렇게 벽을 높이고 있죠. HBM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HBM을 만들고 있나요? CXMT에서 만들고 있는데 네. 제대로 된 물량은 안 나옵니다. CXMT. 네. 제대로 된 거라면 수율이 네. 샘플 정도밖에 못 만들고 아, 샘플 정도 네. 수준이군요. 아직까지 양산용 칩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중국에서는 자기 스스로 가속기를 만든다든가 그 데이터 센터용 그런 반도체들을 중국은 실질적으로는 생산을 못 한다는 소리네요. 아닙니다. HBM 없이 쓰죠. 아, HBM 없이 써요? 네네. 그래서 뭐 화웨이 어센드 910C라든지 네. 아니면 캠브리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뭐 자체 GPU나 뭐 무어스레드 이런 회사들도 GPU 같은 것들 설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속기에서도 HBM 없이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럼 딥시크가 한동안 네네. 와 미국을 넘어가는 거 아니야? 실제 가성비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딥시크가 나은 거 아니야? 뭐 그런 평가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딥시크도 컴퓨팅 파워가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딥시크 V1 모델을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칩 조달이 끊기고 이제 컴퓨팅 파워를 많이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네. 그때만 해도 글로벌 탑 10 중에 한 7등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 딥시크 V1 모델이. 네네. 지금은 뭐 10등 밖으로 훨씬 밀려났습니다. 거의 뭐 20등 밖. 아, 그럼 처음에는 왜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때는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류라고 해서 네. 미국의 제미나이나 네. 오픈 AI나 그 챗GPT나 엔스로픽의 클로드 같은 데서 네. 한번 가공을 합니다. 정보를. 네. 한번 가공을 하고 가공한 걸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학습을 한 거죠. 아, 일종의 남이 해놓은 거를 갖다가 흉내를 낸 거군요, 네, 말하자면. 일종의 치팅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증류라고 합니다. 그 기술을. 네, 그런 식으로 좀 했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것도 막혔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막혔군요. 네. 막히니까 이제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중국이 AI라든가 이런 또 첨단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한국이라든가 또는 뭐 미국을 쫓아갈 가능성이 있나요? 추월할 가능성? 중국의 AI 모델이 뭐 미국을 초월할 가능성요? 네. 미국을 초월하기는 요원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뭐 자만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네들 빅테크끼리도 죽자 살자 지금 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네, 하던데요.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비교하면 AI 모델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미국이 100점이라고 하면 중국이 한 85점 정도라고 봐야 되고요. 한국에 AI 모델이 있어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나 아니면 LG의 X1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저 SK텔레콤의 A-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예요? ADAS는 그 자체 모델이 아니라요. 네. 그 이제 그 빅테크 모델에 그러니까 오픈 AI, 챗 GPT 같은 모델을 가져와서 갖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하는 네. 거군요.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AI는 멀었군요. 한국은. 그렇죠. 뭐 전 세계가 그냥 빅2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압도적이고 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빅3 지금 진입을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3등이 그 의미가 없는 3등이겠네요. 뭐 의미가 없지는 않는데 그래도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뭐 한 60점대 정도. 될 것 미국이 해놓은 거 잘 갖다가 잘 쓰는. 그런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게 뭐 예. 우리가 미국의 빅브라더한테 의존하게 되면 우리가 무기 시스템이나 체계 같은 것들이 만약에 미국 AI 기반으로 돌아간다. 네. 근데 만약에 미국하고 우리가 뭔가 약간 삐거덩거릴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처럼 셧다운 시켜버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원치 않는 작전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들 정보 자원을 끊어버리거나 네트워크도 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스페이스X나 뭐 맞습니다. 이런 데가 얼마든지 끊을 수 있고. 그렇죠. 팔란티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봐요. 지금 맞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렇죠. 전쟁을 수행하는 AI죠. 팔란티어는. 예. 그러니 뭐 미국 정부가 팔란티어한테 너 하지 마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 없는 상황이 되죠.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국면으로 이 세계가 지금 또 시대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 모시고 오늘 정말 좋은 말 또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형수 대표님 신간입니다.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두툼합니다. 정말 내용이 많아요. 네, 이거 투자하시는데 정말 금과 옥조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형수 대표님 모시고 아주 유익한 말씀 들었습니다. 항상 뭐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보통 그 주식 관련된 채널들을 많이 출연하니까 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답변이나 질문이 정형화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은 뭐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걸 다 넘나드시니까 굉장히 저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오늘 이형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